그 신채호 선생과 관련돼서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보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신채호 선생이 오랫동안 가졌던 민족주의자에서 이제 아나키스트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신용화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되게 애석한 이런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로 구한 말부터 3.1운동 직후까지 한국의 대표적 민족주의자로서 학문과 사상과 운동에 모두 거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3.1운동 이후에 만년에 이르면 애석하게도 뜻밖의 무정부주의로 전환해서 가장 미약한 독립운동의 흐름인 무정부주의자가 된 게 되게 애석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는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이 한마디로 거대한 단절이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민족주의는 아니다. 새로 아나키즘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자신과는 연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저는 사실 신채호 선생님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제 입장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민족주의자들, 국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그 뛰어난 사람이 왜 듣도 보도 못한 무정부주의자가 갑자기 되었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라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애석하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일제가 패망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다시 민족주의자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실 신채호 선생을 언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에는 되게 웃기는 이야기고요. 신채호 선생이 1920년대 이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비슷한 이제 입장이 장을병 같은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이었다. 라고 이제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당시에 아주 일본의 폭력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상 중에서도 가장 과격했던 가장 일본의 끔찍한 폭력에 가장 치열하게 맞설 수 있었던 무정부주의를 일시적인 방편으로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그건 선생의 본심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신채호 선생의 이런 글들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제국주의의 강권, 이제 강한 자들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강한 자가 지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사회 진화론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강한 자가 이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권을 신채호 선생은 완전히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가 보다 더 이런 민중들의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나 정부라는 것 역시 그런 어떤 민중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게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의 어떤 한 가지 모든 아나키즘에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사상인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조선 민족의 독립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조선 민족의 독립 자체가 신채호 선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나중에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1920년대 이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 있는 모든 억압된 민중들의 어떤 해방, 모든 망국 민중, 나라를 잃어버린 민중뿐만 아니라 무산 민중의 어떤 해방 이런 거를 함께 추구해 나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세계주의자가 된 거고요.
그게 이제 민족주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민족주의를 버리고 아나키스트가 됐다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그런 방편을 채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나키즘을 자기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으로 한 학자들은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약간 더 새로운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의 어떤 민족주의의 어떤 그 발전의 결과 아나키즘에 이르게 된 것이지, 아나키즘과 민족주의가 원래 대립되는 사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령에서 일탈하지 않은 아나키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립되는 사상이에요. 민족주의에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 선생이 살았던 시대, 1920년대나 혹은 3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식민지에 처해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이 거셌던 시절이라면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자체가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제국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으니까 아나키즘과 민족주의가 모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그 서양에서나 혹은 동양에서 아나키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사실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즘도 그렇게 아주 일탈적이거나 특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루동 같은 뭐 아나키즘 창시했다고 일컬어지는 프루동이나 뭐 크로포트킨이나 당시에 워낙에 이미 그 서양에서는 19세기 말이 되면 민족주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이 막 벌어지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거죠. 이 국가를 지지할래? 아니면 총 맞아 죽을래?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쉽지만.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아나키즘의 모습에서 보자면 민족주의는 지금 더 이상 어떤 저항의 언어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되게 퇴행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나키즘과 민족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고 사실 연관된 지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조선에서 식민지 시절에 아나키 운동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남한에 남아서 계속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걷게 돼요. 한국 아나키스트들에 있어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부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 선생뿐만 아니라 당시 그 조선에 있거나 혹은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 수많은 아나키스트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역시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나키스트들도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우당 이회영 같은 사람이라거나 유자명, 그 이정규, 이을규 형제라든가 뛰어난 사람이 많거든요. 박열 같은 사람, 유림 같은 사람, 유림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에 있었던 되게 그 몇 안 되는 훌륭한 아나키스트 활동가였고요. 물론 나중에 제 입장에서 약간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다른 길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해방돼서는 정당을 만들어요. 독립노농당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당 활동을 하죠. 어쨌든 그 유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함께 살펴볼 그 중국의 아나키스트 빠진한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나키스트들은 다 에스페란토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빠진이 그 에스페란토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 사천성의 그 청도에서 그 유림 선생이 가가지고 그 빠진이랑 만나서 에스페란토를 이제 그 전수해 줬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경향을 조선에서는 자기가 깔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의 혁명이 성공한 상태였으니까 민족주의는 의미가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어떤 지배 세력들이 강력한 국가주의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식민이었기 때문에 아나키스트들이 한마디로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그것까지 분영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아나키즘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 한계 같은 것들을 보긴 하지만, 이게 그 조선이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과연 여전히 지금의 이제 21세기에 이른 와중에 민족주의가 그런 어떤 여전히 저항의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나키즘 운동이 예를 들면 과거에 있던 어떤 뿌리에 기반을 해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뿌리 같은 것들은 잘라내야지 보다 더 새로운 어떤, 그리고 더 제대로 된 이런 줄기가 자라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신채호 선생, 뭐 1세대 아나키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회영이라든가 뭐 유림 이런 사람들, 독립 이전까지 식민지 시절에 활동했던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가 되면 이제 2세대 소위 말하는 아나키스트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 선배들이 그런 어떤 민족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배태됐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나키즘과 민족주의를 완전히 칼로 자르듯 무배듯 이렇게 분리시키지를 못하고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조선의 독특한 아나키즘의 형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아나키즘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경향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뭐랄까 그 해방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정당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민족주의와는 전혀 다르게 되게 그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갔더라면 사실은 해방 이후에 정당 운동이라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겠는데, 유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씩 이렇게 변하면서 아나키즘에 기반한 혹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방 운동이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이런 뭐랄까, 네, 그 상표처럼 이제 된 거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아나키스트들이 쭉 모여가지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할 거냐. 그러니까, 부르주아 지배체제도 거부하고, 포롤레탈리아 독재도 거부하는 아나키스트들이 있었던 거죠. 포롤레탈리아 독재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인위적으로 나눈 게 38선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련이 그 2차 대전이 거의 끝나면서 자기가 연합국에 딱 가담을 해가지고 일본에 그 선전포고를 하는 게 바로 1945년 8월 8일이에요. 8월 15일이 종전이 됐다면 거의 맨 나중에 이제 무임승차를 소련 같은 경우에는 한 꼴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야 이제 나중에 전쟁이 딱 끝나게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연합군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딱 선전포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승자가 되니까 그런 어떤 승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는 건데,
이미 이제 1917년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서 그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서 있었고요. 서유럽뿐만 아니라 자기의 뭐 공산주의 사상,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조직 운동을 하고, 조선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결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딱 그 종전이 되고 나니까 한반도 전체가 이제 소련 손아귀에 떨어지게 될 것 같은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일단 삼판선 딱 그어서 위는 너희가 먹어라. 아래는 우리가 임시로 여기서 군정을 설치를 해서 지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은 북으로 가고, 부르주아 독재에 찬성한 사람은 이제 남쪽에 남았던 거고요. 아나키스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한 건데, 몇 가지 그 사건들이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향 때문에 남쪽에 남아서 여기서 이제 둘 다 거부하는 제3의 그 활동을 펼치려고 했던 거죠.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는 제3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서 이런 그 활동을 펼치는 게 더 유리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볼셰비키들하고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제 이호령 선생이 쓴 그 책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식민지 시대에 아나키스트들하고 볼셰비키들하고 뭐 이제 막 서로 죽이고 뭐 이제 이런, 네. 원래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볼셰비키가 이제 뭐 아나키스트들 되게 싫어했어요. 쟤네들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혁명을 지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상의 자유랄까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회가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키스트들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반대를 한 게 반혁명 분자처럼 비춰지게 돼서 아나키스트들이 사실 되게 많이 살해당한 경우가 먼저 생겨요. 그 아나키스트들이 화가 나서 이제 복수를 하고 다시 볼셰비키한테 또 얻어맞고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아주 그 반목의 골이 사실 민족주의자들도 싫어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볼셰비키에 대한 반목의 골이 훨씬 더 깊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제대로 된 판단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뭘 하든 볼셰비키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당시 그 조선에 있었던 아나키스트들의 1930년대가 지나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좋았느냐? 그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뭐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 식민지 시대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었겠죠. 어쨌든 뭐 남한에 남아서 그런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데 뭐 이승만 시절에 그게 잘 되겠어요. 곧 끝나고 말죠. 유림도 죽고 이제 그 사람이 만들었던 독립노동당이라는 것도 이제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하죠. 1961년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런 그 정당 해산시킬 때 이제 강제로 다 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때 뭐 우리가 소위 2세대 아나키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해산당하고 나서 농촌으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앙정부에서 정치 투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던 것은 박정희 시절에는 할 수가 없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자율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키워나가자라는 운동을 했다던 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뭐 2세대 아나키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활동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전에 이미
어떤 그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그 다음에 정치 부르주아 정치판에 참여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그 해방 전국에서는 그게 어떤 유효한 뭐 방식이었다고 그 유림을 비롯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정당 정치에 또 한 번 오염되고 그래서 이게 이미 세계 다른 나라의 아나키스트 흐름들과는 약간 이제 달라진 이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세대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이제 하기락 같은 사람은 1970년대가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이제 약간 유화된 국면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정당을 만들어요. 민주통일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정화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말기부터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활동했었던 뭐 소위 말하는 2세대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그 농촌에서 자유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문창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 하기락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제 다시 한번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요. 그래서 당선이 돼요. 당선이. 네. 세계의 아나키즘 운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 자랑스럽나요? 아나키스트 동상이 있고요. 아나키스트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어쨌든 그런 나라에 우리들은 살고 있고요.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아나키즘을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이 아나키스트냐 아니냐라고 저는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주의자다.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거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운동 자체로 본다면 이게 아나키 운동이냐. 그러니까 민주통일당을 만들고 거기서 국회의원에 나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펼쳤던 활동을 아나키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아나키스트냐 아니냐와는 다른 질문이죠.